쉽지만 깊이 있게 과학가는 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와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영화 300으로 유명한 지옥의 전사 스파르타,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이름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고대 그리스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유럽과 서양의 뿌리라고 알려져 있는 이 고대 그리스 문명은 과연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 문명의 숨통을 끄는 새로운 영웅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전쟁의 신이라고 불렸던 알렉산더 대왕의 첫 번째 전투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때는 기원전 479년, 무려 2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이자 최고의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는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에 패배하게 되는데요. 만세! 우리 그리스는 처음으로 단결하여 세계 최강의 제국을 물리쳤다! 이제 대세는 페르시아 해군을 살라미스에서 물리친 아테네가 된 것 같다! 에이, 그건 아니지! 페르시아의 마지막 숨통을 끄는 건 육군 최강 스파르타라고! 사실 당시 승리의 주역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해군에서는 아테네, 그리고 육군에서는 스파르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나라를 중심으로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다시 대립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번 전쟁을 통해 잔머리만 굴릴 줄 알았던 아테네가 너무 성장한 것 같은데, 원래 전통적으로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는 바로 우리 스파르타란 말이다. 아테네 녀석들 꼴도 보기 싫군. 이렇게 스파르타는 페르시아 전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아테네를 점점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고대 그리스 문명을 대표했던 이 두 개의 도시국가는 서로 등을 돌린 채 점점 갈라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파르타는 이제 전쟁도 끝났겠다. 더 이상 그리스 연합에 가담하지 않겠소. 원래 우리의 자리였던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돌아가 마음이 통하는 나라들끼리 뭉칠 것이요. 알아서들 하시게나. 우리 아테네도 남아있는 그리스 연합을 추스르고 새로운 동맹 체계를 만들 것이요. 자, 이렇게 해서 아테네를 중심으로는 델로스 동맹이, 그리고 스파르타를 주축으로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양쪽 동맹은 서로에 대한 갈등을 점점 키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아테네 너희들 더 까불면 전쟁이다. 무식하게 힘만 쓸 줄 아는 스파르타 녀석들 어디 한번 덤벼보시지. 이렇게 해서 무려 27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그리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대규모 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역사가들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내전하면 떠오르게 되는 우리나라의 전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6.25 전쟁이죠. 3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 참혹한 전쟁으로 우리나라 민족들도 많이 죽었고 나라는 잿더미가 되었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 동족 간에 싸우는 이 내전이라는 전쟁은 굉장히 잔인하고 또 소모적인 경우가 많았어요. 펠로폰네소스 전쟁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7년이라는 기나긴 전쟁 끝에 스파르타가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결국 상처뿐인 영광이었던 것이죠. 찬란하게 빛났었던 이 고대 그리스 문명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각 도시국가들이 점점 소모적인 전쟁을 지속하게 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대 그리스 문명의 몰락, 그 신호탄이 되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난 지 약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역시 이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서로 분열하여 계속 싸우면서 소모적으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혼란스러운 난세에는 누가 태어나죠? 그렇죠, 바로 영웅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스에서도 이 중북부 지역에 마케도니아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영웅이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필리포스 2세라는 인물이에요. 자, 지도를 보시면 당시 마케도니아는 발칸반도의 요 중북부 지역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고대 시대에는 이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그 남쪽에 있던 고대 그리스 문명의 주역이었던 도시국가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왜냐? 그 이유는 사실 이 마케도니아와 또 그보다 더 북쪽에 있던 이 트라키아라는 나라는 남쪽에 있던 고대 그리스 국가들에 비해 문명의 발달도가 좀 낮았습니다. 북쪽의 마케도니아와 트라키아는 수준이 좀 떨어지는데 우리 그리스 연합과 함께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맞아,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축제인 4년마다 올리는 올림픽 제전에도 굳이 초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었던 이 마케도니아라는 나라는 필리포스 2세의 등장으로 점점 발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를 무시했던 저 남쪽의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서로 다투고 피를 흘리면서 점점 망해가고 있다. 우리 마케도니아에겐 오히려 이것이 기회라고 할 수 있지. 자, 똑똑한 군주였던 필리포스 2세는 무엇보다 마케도니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힘은 당연히 군대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리포스
필리포스 2세는 당시 상대적으로 굉장히 오합지졸이었던 이 마케도니아의 군사 시스템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린 시절 그리스 도시국가 테베의 막강한 군사력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만들 것이다. 사실 이 필리포스 2세는 젊은 시절에 그리스 도시국가들 중에 강대국인 테베로 인질로 갔던 적이 있었어요. 당시 이 테베는 에파미논다스라는 장군이 뛰어난 능력으로 테베의 군사를 강력하게 지휘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머리가 명석했던 필리포스 2세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테베의 군사 시스템과 또 에파미논다스의 뛰어난 전술을 모두 머릿속에 담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 도시국가의 중무장 보병들보다 더 강력한 형태를 갖출 것이다. 사실 당시 고대 그리스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거운 갑옷으로 무장하는 중무장 보병의 형태가 대세였어요. 특히나 이들은 전신을 중무장한 채 긴 창과 그리고 큰 방패를 들고 서로 밀집해서 대응을 이루는 소위 팔랑크스 전법으로 굉장히 힘을 발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우리의 필리포스 2세는 마케도니아의 중무장 보병은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게 되는데요. 우리는 기존에 쓰던 창보다 더욱더 길고 강력한 다리사라는 창을 사용하겠다. 길어지면 비거리가 늘어나는 만큼 공격력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지. 하지만 대신 창이 더 크고 무거워지는 만큼 우리 중무장 보병의 속도는 더 느려질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느려진 속도를 보강하기 위해 발빠른 기병을 더욱 활용해보자. 이렇게 해서 필리포스 2세는 마케도니아의 중무장 보병을 더욱 강화시켰을 뿐 아니라 기동력까지 갖춘 기병까지도 늘리게 됨으로써 군사개혁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군사개혁을 완성한 필리포스 2세는 이제 무엇을 했을까요? 그렇죠. 강해진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워야겠죠. 바로 강력한 군대를 바탕으로 한 필리포스 2세의 영토 확장이 시작됩니다. 사실 마케도니아는 당시에 이 강력한 군사력뿐 아니라 지휘관이었던 필리포스 2세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고 전략에 능한 리더였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싸워서 지는 게 더 이상한 일이 되겠죠. 그렇게 마케도니아 왕국은 주변 국가들과의 싸움에서 연전연승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먼저 여기가 그리스 발칸반도고요. 그리고 이 발칸반도의 중부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필리포스 2세의 초기 마케도니아 왕국입니다. 사실 필리포스 2세 이전에 마케도니아 왕국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힘이 약한 그런 작은 나라였어요. 하지만 뛰어난 군주였던 이 필리포스 2세는 먼저 서북 쪽에 위치한 당시 야만족이라 불리우던 마케도니아의 영혼의 라이벌 일리리아와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그들을 밀어내는데 성공합니다. 툭하면 우리를 괴롭히던 일리리아를 드디어 혼내줬군. 이제 우리는 동쪽으로 눈을 돌려보자. 자, 마케도니아 동북 쪽에는 트라키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필리포스 2세는 차근차근 트라키아 지방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죠. 자, 특히 트라키아는 광산이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광산에서는 당연히 광물이 많이 나오겠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철이라던가 아니면 화폐를 제작할 수 있는 금이나 은 등등 굉장히 이 경제적 가치가 높은 그런 물질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곳이 바로 광산입니다. 우리도 드디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광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 마케도니아는 더욱더 발전하고 강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북쪽을 모두 평정한 필리포스 2세는 드디어 남쪽으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자, 마케도니아의 남쪽에는 고대 그리스 문명을 대표하는 여러 도시국가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사실 이 그리스 남쪽에 있던 도시국가들이 문명도 발달해 있는 상태였고 또 자신의 어떻게 보면 동족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남쪽의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북쪽 야만족들에 비해 훨씬 전통과 발달된 문명을 가진 나라들이다. 함부로 쉽게 건드렸다간 큰 코를 다칠 수 있으니 보다 신중하게 외교전을 병행하면서 접근하자. 자, 영리한 필리포스 2세의 이러한 선택은 적중하였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이 분열돼 있었던 그리스 도시국가들에게 외교로 현혹하기도 하고 또 조금씩 전쟁도 하면서 야금야금 갉아먹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기원전 338년 마케도니아 왕국이 그리스 중부의 넓은 지역인 테살리아 지역까지 차지를 하게 되면서 그리스 도시 국가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저 미개했던 마케도니아 왕국이 계속 밀고 내려오네. 우리도 힘을 합쳐 대항하자. 이제 더는 미룰 수 없게 되었군. 이렇게 된 이상 우리 마케도니아도 그리스 연합과 한판 승부를 지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필리포스 2세의 마케도니아와 남쪽에 있는 그리스 도시국가의 연합들이 운명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를 우리는 카이로네이아 전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번 전투에 승리하면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마케도니아의 발 아래 모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나의 아들아, 일단 너에게 기병을 맡기마. 하지만 너는 아직 어리니 내가 명령하기 전까지 절대 움직이지 말거라. 자,
이렇게 해서 18세 아주 어린 나이의 청년이었던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은 이 중요한 전투에서 가장 공격적인 기병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곧 전투가 시작하게 되죠. 필리포스 2세의 마케도니아군은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침착하게 그리스 도시국가의 연합군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게 되면서 각 군의 전열이 조금씩 흐트러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아직 명령을 하지도 않았던 기병이 쏜살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필리포스 2세의 어린 아들은 아직 명령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적군의 약점과 틈새를 발견하고 곧바로 그곳을 파고들기 위해 달려들어갔던 것이죠. 그리스 연합군 진영에 틈이 생겼다. 저 틈을 파고들어 우리 기병이 뒤를 돌아 배후를 치면 우리는 바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 이끈 마케도니아 기병은 바람같이 달려나가 그리스 연합군의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그리스 연합군의 뒤를 돌아서 그 배후를 타격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뒤에 저건 뭐지? 사령관님, 마케도니아 기병입니다. 너무 빠르고 위협적이어서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으아! 갑작스럽게 나타난 마케도니아 기병의 등장에 그리스 연합군은 뒤를 노출하게 되고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전투는 마케도니아의 대승으로 끝나게 되었고 필리포스 2세는 드디어 그리스 남부 지역까지 자신의 손안에 쥐게 되면서 고대 그리스 문명은 사실상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투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필리포스 2세의 어린 아들, 그의 이름은 바로 알렉산드로스 3세. 우리에게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알려진 고대 시대 최고의 영웅 중 한 명이자 전쟁의 신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 인물인 것이죠. 자,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수많은 뛰어난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유명세를 타는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냐고요? 바로 위대한 정복자라고 불리우며 정말 드넓은 대지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던 왕과 군주 그리고 황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위대한 정복자 중에서도 정말 원조격이라 불리우며 수많은 왕과 황제들의 롤모델이 되었던 한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자, 전쟁의 신이라고 불렸던 알렉산더 대왕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알렉산더 대왕은 영어식 표기인데요. 본토인 그리스식으로는 알렉산드로스 3세가 정식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웅들의 탄생에는 그를 뒷받침하는 성장기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훗날 위대한 정복자가 되는 이 알렉산드로스의 뒤에도 그를 정말 철저하게 교육시켰던 아버지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필리포스 2세. 당시 그리스 지역의 전방에 있던 작은 나라였던 이 마케도니아라는 왕국을 그리스 전체를 지배하는 큰 나라로 성장시켰던 정말 뛰어난 명군이었어요. 나의 뒤를 이을 아들에게는 좀 더 특별한 교육을 선물해야겠군. 문무를 겸비한 뛰어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 단련과 학문적 수련 둘 다 잡아야 하겠지. 뛰어난 왕이라면 머리도 좋아야 하고 또 싸움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필리포스 2세는 먼저 알렉산드로스의 군사 훈련을 위해 한 인물을 초빙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레오니다스. 지옥 훈련으로 유명한 스파르타 출신의 교관이었죠. 알렉산드로스 왕자님, 저는 레오니다스 교관입니다. 오늘부터 스파르타의 지옥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왕자님뿐 아니라 귀족 자제분들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극한의 훈련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는 되셨습니까?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지. 최강의 군사와 지옥 훈련으로 유명한 스파르타식 교육이라 오히려 나는 설레는걸? 이렇게 해서 왕자였던 알렉산드로스는 젊은 귀족 자제들과 함께 청년 시절을 극한의 훈련으로 유명한 스파르타식 지옥 훈련으로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청년기에 함께 훈련을 받았던 귀족 자제들 역시 훗날 알렉산드로스의 곁을 지키는 정말 뛰어난 장군들로 함께 성장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강력한 스파르타식 훈련으로 인해 정말 뛰어난 군인으로 성장 중이었던 알렉산드로스는 또 한 명의 엄청난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토익 위대한 그리스 철학자 3인방이라고 불리우는 그 3명 중에 한 명인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3인방이라 하면 첫 번째가 바로 그 유명한 4대 성인 중에 속하는 소크라테스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소크라테스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국가론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플라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그 플라톤의 수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왕자님, 세상의 모든 만물과 현상을 탐구하십시오. 이 작은 그리스에 갇히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낭비하기엔 너무나도 짧습니다.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여, 명심하겠네. 나는 당신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 힘쓰겠어.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통합하는 위대한 왕이 되고 말 거야.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정말 이 스폰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하기 딱 좋은 고등학생 나이에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알려진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이러한 가르침은 알렉산드로스가 단지 무식하게 싸움만 잘하는 그런 왕이 되지 않고 똑똑한 지성도 함께 갖췄던 그런 위대한 정복자로 발돋움하는데 큰 밑거름이 됩니다. 결국 자신의 아들인 알렉산드로스가 문무를 겸비한 그런 뛰어난 왕으로 성장하길 바랬던 아버지 필리포스의 바람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였던 필리포스에게 한 명의 말장수가 찾아오게 됩니다. 전하, 세상에서 보기 힘든 아주 희귀한 명마가 있습니다. 만약 이놈을 길들이실 수만 있다면 전하는 말 그대로 천군만마를 얻게 되실 겁니다. 오, 그 정도로 뛰어난 말이 있단 말인가? 네, 어디 한번 보도록 하지. 필리포스의 눈앞에 마치 황소처럼 굉장히 거대하고 근육질로 우락부락한 검은 말 한 마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말의 이름은 부케팔로스. 딱 봐도 거대하고 우람한 그런 근육질의 명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듣던 대로 아주 훌륭한 말이군. 저 말을 길들일 수만 있다면 내 당장 사겠네. 여봐라, 누가 저 말 위에 올라타서 한번 길들여 보거라. 자, 이렇게 해서 필리포스의 곁을 지키던 뛰어난 장군들 몇몇이 부케팔로스를 길들이기 위해 그 말 위로 뛰어오르는 것을 시도합니다. 으악! 말이 너무 거치고 힘이 세서 도저히 위로 올라탈 수가 없군. 왕이시여, 이 말은 정말 훌륭한 말이지만 도저히 길들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내가 이 녀석을 길들여 보겠어. 필리포스의 장군들이 부케팔로스에게 쩔쩔매고 있을 때 당당하게 나타난 소년이 있었으니 바로 필리포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였던 것이죠. 아버지, 이 녀석을 반드시 길들여 보겠습니다. 대신 제가 성공하게 된다면 이 말을 저에게 주십시오. 오호, 좋다 아들아. 하지만 녀석은 위험하니 각별히 조심하거라. 알렉산드로스는 부케팔로스를 가만히 노려보고 있다가 잠시 틈을 보인 사이에 쏜살같이 부케팔로스의 등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곧 이 부케팔로스가 자신의 거대한 그림자에 항상 놀라서 제어가 안 되는 것을 간파하게 되죠. 좋아, 이 녀석의 약점은 바로 자신의 그림자였어. 그렇다면 해를 바라본 채 달려가는 거야. 이랴, 너는 이제 나와 평생 전장을 누비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세상을 정복하는 거다, 부케팔로스. 하하하. 자, 이렇게 해서 부케팔로스는 알렉산드로스에게 길들여지게 됩니다. 당시 알렉산드로스의 나이는 고작 12살의 소년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위대한 정복자가 될 소년과 그의 곁을 평생 지키는 최고의 명마와의 만남은 바로 이렇게 극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모든 전투마다 항상 최선두에 서서 부케팔로스와 함께 적으로 향해 돌진했던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드로스. 그에게는 부케팔로스뿐만 아니라 그의 곁을 평생 지킨 소울메이트 역시 존재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헤파이스티온. 그는 알렉산드로스와 어린 시절부터 함께 교육받고 훈련을 받았던 귀족 자제였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어린 시절부터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서로에 대한 우정을 키워나갔던 것이죠. 헤파이스티온, 너는 나의 유일한 친구이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 너는 나의 옆에서 언제나 함께하는 거야. 사실 이 헤파이스티온은 머리가 굉장히 좋거나 또는 싸움을 엄청 잘하는 그런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루지 못한 그런 미지의 영역인 위대한 정복자의 길은 사실 알렉산드로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독한 길을 홀로 걷던 알렉산드로스에게 그의 곁을 지키면서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던 헤파이스티온의 존재는 알렉산드로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실 이 둘은 같은 남자였기 때문에 친구 관계였을 수도 있겠지만 친구 관계를 넘어선 연인 관계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성애의 문화가 상당히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가 아주 특별하고 이상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역사의 결과를 보면 이 헤파이스티온이 알렉산드로스보다 먼저 죽게 되거든요. 헤파이스티온의 죽음을 알게 된 알렉산드로스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정말 이 식음을 전폐한 것으로 알려져
알려져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이 둘의 관계는 굉장히 각별했던 것이고 고독한 길을 걸었던 알렉산드로스에게 이 헤파이스티온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큰 의지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전설같이 여겨지는 이 알렉산드로스 위대한 정복자에게는 하나의 뛰어난 명마인 부케팔로스와 또 그의 곁을 평생 지켰던 친구이자 연인 헤파이스티온, 이 두 존재가 굉장히 지금까지도 유명한 일화로 남겨져 있습니다. 자, 알렉산드로스가 19살이 되던 때 아버지였던 필리포스는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실 당시 마케도니아 왕국은 법적으로 일부 닫혀져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필리포스 특히나 국왕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는 일이 그렇게 굉장히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결혼으로 인해 왕위 계승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일단 당시에 알렉산드로스의 어머니는 올림피아스라는 여자였습니다. 올림피아스라는 여성은 마케도니아 왕국의 서쪽에 있던 에페이로스라는 또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공주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올림피아스라는 여자는 나중에 역사적인 그런 행보를 보게 되면 굉장히 질투가 많고 욕심도 많고 야망이 많은 그런 여성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마케도니아의 국왕이었던 필리포스의 입장에서는 이런 올림피아스의 질투가 많고 욕심이 많은 그런 성격이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필리포스는 새로운 왕비로 에우리디케라는 여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우리디케라는 여자와 결혼 후에 결국 올림피아스와는 이혼을 하게 돼요. 당연히 올림피아스의 친아들이었던 알렉산드로스는 이 이혼을 반대했겠죠. 아버지, 새로운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굳이 나의 어머니와 이혼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너의 어머니인 올림피아스는 너무 질투가 많고 드세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으니 알렉산드로스 너는 일단 기다려보거라. 하지만 이 알렉산드로스와 필리포스, 이 부자 간의 갈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필리포스가 에우리디케란 여자와 결혼을 하는 그 행사의 연회에 결국 알렉산드로스도 함께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그 연회에 참석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탈로스라는 그런 인물인데 이 사람은 필리포스의 오랜 친구로 알려져 있고 새로 결혼하게 된 왕비인 에우리디케의 삼촌으로도 알려져 있던 그런 인물이에요. 당연히 이 필리포스가 에우리디케와 결혼함으로써 아탈로스라는 인물은 굉장히 정치적인 실세로 떠오르게 되었겠죠. 자, 연회가 시작되고 모두가 술에 취한 사이 이 아탈로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선을 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신들께서 우리 마케도니아 왕국에 제대로 된 후계자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시다. 하하하. 자, 이것은 새로운 왕비인 에우리디케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마케도니아 왕국의 후계자가 되자 이런 뜻의 발언이나 마찬가지인 발언이었던 것이죠. 이 발언을 들은 함께 연회에 참석했던 알렉산드로스는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아탈로스, 네가 아무리 아버지의 친구이자 장군이라 할지라도 감히 나를 모욕해? 마케도니아의 정식 왕위 계승자는 바로 나 알렉산드로스 3세다. 어디 감히 함부로 내 앞에서 망언을 하는가? 알렉산드로스는 너무나 화가 나서 자신이 갖고 있던 술잔을 아탈로스에게 던져버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바라보고 있었던 아버지 필리포스 역시 굉장히 화가 나게 되었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에게 화를 내기 위해서 칼을 뽑은 채 다가오다가 너무 술에 취한 나머지 그대로 앞으로 넘어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를 본 알렉산드로스는 보라, 유럽을 넘어 아시아를 정복하겠다는 자가 겨우 저쪽 자리에서 이쪽 자리로 넘어오지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아버지인 필리포스를 향해 비아냥거린 후에 자신의 어머니인 올림피아스와 함께 마케도니아를 잠시 떠나게 됩니다. 부자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아버지였던 필리포스는 올림피아스와 이혼을 했지만 한 나라의 국왕이었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혼했던 그 전처인 올림피아스가 아까 잠시 말했듯이 에페이로스라는 나라의 공주였다고 했었죠. 근데 이 마케도니아는 이 에페이로스라는 나라와 국경을 접해 있고 동맹국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필리포스가 갑자기 올림피아스와 이혼을 하게 되면 에페이로스라는 나라의 공주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나라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서먹서먹해지거나 좀 틀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리포스는 이런 올림피아스와의 이혼을 만회하기 위해 자신의 딸과 에페이로스의 국왕을 다시 결혼시키는 그런 행사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은 결국 성사가 되게 되고 필리포스 역시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되죠.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게 되고 기쁜 마음에 술에 취한 필리포스는 그 다음 행사였던 극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로구나. 하하하. 이로써 에페이로스와 우리 마케도니아는 영원한 동맹국이 될 것이야. 그때 한 남자가 필리포스 앞에 불쑥 나타나게 됩니다. 오, 나의 경호관 파우사니아스. 그대는 나에게 무슨 볼일이 있는가? 필리포스, 너는 나를 무시했어. 나는 그 모욕을 참을 수 없었어. 죽어라! 아니 뭐야? 으아! 이렇게 해서 필리포스는 극장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자신의 경호관으로 알려진 파우사니우스에게 칼을 찔려 즉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암살의 진짜 원인은 경호원인 파우사니우스가 필리포스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갖고서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암살이었고 또 올림피아스와 이혼 후에 알렉산드로스와 갈등이 시작되면서 생긴 암살이었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하고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는 수수께끼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필리포스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알렉산드로스는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마케도니아의 왕으로 정식으로 추대되게 됩니다. 어쩌면 아직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왕위를 계승한 알렉산드로스였지만 사실 그의 위대한 여정과 발자취를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알렉산드로스가 일찍 왕위에 오른 것은 어쩌면 오히려 행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위대한 정복자이자 전쟁의 신이라고 알려진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점이 특별했길래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어지게 된 걸까요? 그의 군대는 과연 어떤 것이 달랐을까요? 무려 40번이 넘는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고 알려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군대의 놀라운 비밀에 관해서 오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였던 필리포스의 갑작스러운 암살로 인해 모두가 놀란 가운데 아들이었던 알렉산드로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아버지가 워낙 갑작스럽게 죽은 것이기 때문에 마케도니아는 충분히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었던 알렉산드로스는 비록 어리긴 했지만 18살 때부터 군대에서 기병을 이끌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알렉산드로스는 군대에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무사히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내가 갓 20살의 어린 왕이라 생각하며 얕잡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위대한 정복자가 될 알렉산드로스다. 사람들이 생각한 것만큼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반드시 보여주겠어. 자,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일단 먼저 자신의 정치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정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아버지였던 필리포스가 암살당할 당시에 약간 애매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필리포스가 알렉산드로스의 친어머니인 올림피아스와는 이혼을 한 상태였고 에우리디케라는 여자와 새롭게 재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새롭게 재혼을 한 에우리디케의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에우리디케의 친인척들, 이런 사람들이 알렉산드로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인물들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어머니인 올림피아스는 에우리디케와 관련된 인물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필리포스, 당신은 나와 내 아들 알렉산드로스를 멀리하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운명은 우리 편이었어. 당신이 재혼했던 흔적은 모두 지우고 내 아들 알렉산드로스를 주축으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야. 하하하하. 자, 사실 일부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아버지인 필리포스의 재혼으로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된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친어머니였던 올림피아스가 필리포스의 암살을 주도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가설들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명백한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가설들은 결국은 가설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이런 운명의 장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리고 젊었던 20살의 알렉산드로스는 빠르게 왕위에 오르게 되고 또 정치적인 정적들을 제거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원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탄탄하게 다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나라인 마케도니아에서 빠르게 왕의 입지를 구축한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자신의 시선을 남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일단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였던 필리포스가 남쪽 지역의 그리스 전역을 사실상 통일해 놓은 상태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필리포스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서 통일을 막 해놓았던 그리스 전역 지역에서 불온한 움직임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온한 움직임의 주인공은 바로 그리스 남쪽 지역의 테베라는 도시국가였습니다. 애초에 마케도니아는 우리 그리스에 비해 문명의 발달도 떨어지고 오랑캐와 같은 존재였다. 필리포스가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조용히 있었지만 이제 필리포스는 없어지고 20살의 애송이가 왕이 되었으니 우리도 이제 반기를 들자. 와! 이렇게 해서 테베를 중심으로 마케도니아의 반기를 드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점점 뭉치는 모양새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알렉산드로스의 귀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소식을 들을 당시 알렉산드로스는 사실 마케도니아의 북쪽에 있는 이민족들과 자잘한 전투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전하, 남쪽의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테베를 중심으로 반기를 드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사안이 급하군. 알겠다. 당장 군을 선회하여 우리는 남쪽 테베로 진격한다. 자, 이렇게 해서 마케도니아의 북쪽에 있던 알렉산드로스는 이 마케도니아의 남쪽에 있는 테베까지 이 440km라는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이 거리를 2주 만에 주파하게 됩니다. 저기 앞에 알렉산드로스 왕과 마케도니아군이 벌써 도착했습니다. 뭐시라고? 알렉산드로스는 분명 마케도니아 북쪽에 있을 텐데 2주 만에 여기에 도착을 할 리가 없다. 믿기지 않는군. 어서 우리도 서둘러 전투를 준비해라.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빠르게 테베를 공략하였고 결국 이 테베의 방위군은 알렉산드로스의 맹호를 이기지 못하고 함락되게 됩니다. 나 알렉산드로스는 신뢰를 중요시 여긴다. 분명 그리스 전역은 우리 마케도니아에게 복종을 맹세했었지. 하지만 내가 북쪽에 있는 틈을 타서 나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했으니 배신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어쩌면 배신자의 본보기가 된 테베는 도시가 철저하게 파괴되고 이 테베의 모든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신자의 처참한 최후를 보게 된 다른 그리스 지역의 도시국가들은 이후에 마케도니아와 알렉산드로스에게 다시는 반기를 들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필리포스의 죽음으로 일시적으로 불안정했던 이 남쪽 그리스 지역을 다시 한번 평정한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새로운 원정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전투의 천재로 알려진 알렉산드로스는 군대 구성부터 굉장히 남달랐는데요. 일단 35,000의 병력이라 알려진 당시 알렉산드로스의 마케도니아 군을 전격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000의 병력은 3만 명의 보병과 나머지 5,000의 기병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였습니다. 자, 일단 이 보병과 기병의 비율이 6대 1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군대의 어떤 전통적인 방식을 완전히 파괴했던 그런 비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력 부대가 중무장 보병이었어요. 팔랑크스라고 알려진 그런 긴 창과 두꺼운 방패로 고슴도치 밀집 대응을 했던 그런 중무장 보병 형태가 고대 그리스의 주력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기병과 보병의 비율이 10대 1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중무장 보병이 주력이었기 때문에 기병은 아주 적은 수로 보조 전력으로만 사용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였던 알렉산드로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동력이다. 기동력을 통해 상대의 약점을 정확하게 찌르고 적을 분쇄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동력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병력은 바로 기병이겠지. 따라서 나의 군대는 기병이 가장 중요한 전력이며 최정예 부대이고 내가 그 기병의 가장 선두에 서서 싸울 것이다. 하하. 자, 이렇게 해서 고대 그리스 최초로 기병을 주 전력으로 활용했던 알렉산드로스의 전략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이후에 이 고대 로마라든지 아니면 천재적인 장군이었던 한니발 같은 그런 고대 명장들의 전술을 보면 이 알렉산드로스와 같이 기병과 기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역시 이런 기동력과 기병의 활용은 천재적인 명장들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이런 기병의 진영을 짬에 있어서도 기존의 상식을 파괴하는 그런 진영을 짰습니다. 그것은 바로 뾰족한 마름모 모양의 진영을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고대 그리스의 중무장 보병들은 두꺼운 어떤 벽을 쌓고 수비를 먼저 한 다음에 반격을 가하는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이런 두꺼운 직사각 형태의 진영이 보통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병의 속도와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기병의 진영 자체를 뾰족한 긴 마름모꼴 형태로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형태는 알렉산드로스의 기병이 적의 중앙을 분쇄하고 이 적의 진영을 가르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뾰족한 마름모꼴의 가장 앞에 있는 꼭지점에는 바로 알렉산드로스 자신이 속해 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말이 쉽지 이 마름모골의 최선두에 있는 꼭지점에 왕이 직접 나선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사실 사망률이 가장 높은 위치잖아요. 저한테 쳐들어갈 때 가장 선두에서 자신의 왕을 노출하는 그런 전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무모한 전술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결과가 말해주듯이 알렉산드로스는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죽지 않았고 결국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되는 말 그대로 전쟁의 신이라는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기병의 적극적인 활용 외에도 두 번째로 알렉산드로스의 군대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군대의 유기적인 분화 및 배치였습니다. 자, 일단 알렉산드로스는 굉장히 세심하고 천재적인 전략가였기 때문에 자신의 군대를 여러 상황에 맞추어서 잘게 배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전체 보병인 3만 명 중에서 12,000명의 최정예 보병을 따로 또 추리게 됩니다. 자, 최정예 마케도니아 중무장 보병은 12,000명, 그리고 그 중에 9,000명은 그대로 우리의 자랑인 팔랑크스 진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나머지 3,000명은 상대적으로 갑옷이 가볍고 긴 창이 아닌 짧은 검과 가벼운 방패를 소지한 특수부대를 만들도록 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대를 히파스피스타이라고 부르도록 하지. 자,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의 중무장 보병 중에 3,000명의 별동대를 따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기존의 최정예 중무장 보병 9,000명 외에도 이 3,000명의 별동 부대는 상대적으로 몸이 가볍고 민첩하게 활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로스가 최정예로 생각했던 기병의 전력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고 또 적재적소에 쓰임새가 많은 그런 부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드로스는 이런 중무장 보병이라든지 어떤 기병도 작은 중대로 나누는 것을 굉장히 잘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대장들을 자신이 어렸을 때 스파르타식 훈련을 받았던 같은 젊은 동료들을 선임함으로써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유기적으로 분대가 흩어졌다가 합쳐졌다가 또 필요할 때는 쓰임새가 있게 활용되는 등 굉장히 유기적인 그런 분대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군대를 굉장히 다채롭고 입체적으로 활용하게 된 알렉산드로스는 전투에서 어떤 위험 상황이라든지 임기응변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렉산드로스 군대의 또 다른 특별한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전투 병력 외 보조 전력을 아주 잘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군대는 다양한 기술직과 전문 직종이 조화를 이룰 때 그 시너지가 폭발하기 마련이지. 일단 기록관들을 배치해 모든 전투에 기록을 남기도록 한다. 과거의 경험은 반드시 미래의 자산이 되기 마련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딜 가든 통역관을 항상 데리고 다니는 것이다. 통역관은 포로를 신문하거나 또 적군과의 협상 등에 있어 매우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취득하게 할 수 있게 해주지. 전쟁과 전투에 있어 정보력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역관의 존재는 우리에게 있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전문 기술 집단을 활용할 것이다. 성을 공격하는 공성 무기를 만든다든지 또는 병사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해선 그 관련 분야에 능통한 전문 기술직들을 언제나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전투만 하는 병력 외에 다른 전력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씀으로써 자신의 군대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이제 남쪽의 그리스 전역은 안정되었고 군대 정비 역시 끝났다. 이제 내 아버지인 필리포스의 염원이기도 했던 동방의 제국 페르시아에 대한 원정을 시작하자. 20살의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던 알렉산드로스는 드디어 그의 가장 유명한 업적인 페르시아 제국으로의 동방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지배자 또는 위대한 정복자가 되길 꿈꾸었던 그런 알렉산드로스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페르시아 제국의 동방 원정은 알렉산드로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분이 되고 설레는 어떤 모험과도 같은 그런 일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군대는 마케도니아를 북상하여서 결국 소아시아에 인접한 헬로폰토스 해협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헬로폰토스 해협이라 함은 오늘날 다르다넬스 해협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좁은 바닷길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해협을 기점으로 동양과 서양이 나뉘어지는 것으로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가 이 해협을 건너는 순간 아시아 문명권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 한 번도 건너지 못했던 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달려가자. 아시아 전역을 점령하고 우리의 군대가 위대한 정복자의 군대임을 온 세상에 알리자. 가자. 자,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헬로폰토스 해협을 건너 드디어 페르시아의 영역인 소아시아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알렉산드로스를 기다리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는 과연 어떤 군대였을까요? 사실 페르시아는 당시 굉장히 광활한 대제국이었던 만큼 당시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다리우스 3세는 알렉산드로스가 35,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 코웃음을 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작 35,000명의 그리스의 송이가 우리 페르시아 대제국을 넘어왔다고? 하하하, 하루 강아지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내가 직접 나설 필요도 없겠어. 소아시아의 지방 장관들을 모이게 해서 적당히 알아서 막으라고 전하거라.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소아시아에 있는 페르시아 군대와 첫 번째 대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동양과 서양의 경계가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역사가들은 동유럽과 튀르키예 지역의 경계가 동서양의 분기점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 동서양의 분기점을 넘어 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해 나타난 20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알렉산드로스. 우리에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친숙하게 알려진 그런 이름이죠. 과연 이 젊디 젊은 왕은 어떻게 아시아를 정복해 나갔을까요? 그 첫 출발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케도니아에 20살밖에 안 되는 젊은 왕이 35,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소아시아를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대제국 페르시아에게도 전해집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왕 중의 왕 다리우스 3세는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코웃음을 치게 되죠. 세계 최강의 대제국이 우리 페르시아에 고작 35,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쳐들었단 말이냐. 하루 강아지가 무서운 줄 모르는군. 소아시아의 지방 장관들과 그리스 용병대 장군 멤논에게 알아서 알렉산드로스를 처치하라고 전해라. 페르시아는 워낙에나 넓은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넓은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각 지방에 지방 장관을 두는 시스템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방 장관들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해서 일종의 지방 자치제와 같은 형태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페르시아에 약간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리스와 다르게 페르시아는 용병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군사로 활용을 했었거든요. 특히나 페르시아는 그 중에서도 그리스 출신의 용병을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리스의 당시 군사 특징이 긴 창과 넓은 방패를 특징으로 하는 중무장 보병의 형태였기 때문에 사실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이런 중무장 보병이 주력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갑옷이 가벼운 그런 경무장 보병 형태가 주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지 못했던 그리스 군사의 전력이 활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소아시아의 그리스 용병대의 대장은 멤논이라는 장군이었는데 이 장군이 굉장히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그런 뛰어난 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아시아의 지방 장관들과 또 그리스 용병단 대장인 멤논이 힘을 합쳐서 알렉산드로스와 싸우게 된 것이죠. 소아시아 지방 장관님들, 저 멤논은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와도 전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매우 강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정면 대결보다는 그들의 보급로를 끊고 뒤로 물러나면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게릴라 전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무슨 소리인가 멤논. 그대가 아무리 뛰어난 장군이라고 하지만 한낱 용병대의 대장인 것을 잊지 말게나. 우리 대제국 페르시아의 군대가 저런 20살의 애송이에게 당할 것 같은가? 하하하. 우리는 알렉산드로스 저 애송이가 소아시아로 넘어오자마자 우리 대제국 페르시아의 무서움을 바로 깨닫게 해줄 것이야. 이렇게 해서 소아시아의 페르시아군은 멤논의 어떤 요청과는 달리 결국 알렉산드로스와 정면으로 대결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발칸반도에서 헬로스폰토스 해협을 건너 소아시아로 넘어오게 된 알렉산드로스,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던 페르시아군은 헬로스폰토스 해협으로부터 60km가량 떨어진 그라니코스라는 강 부근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알렉산드로스의 오른팔 장군인 파르메니온 장군이 알렉산드로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전하, 지금 페르시아군은 가까운 그라니코스 강이 흐르는 병원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첫 전투이니만큼 확실한 승리를 위해 밤을 틈타 야습을 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파르메니온, 나의 승리를 위한 그대의 조언은 정말 고맙네. 하지만 나 알렉산드로스는 승리를 훔치고 싶진 않아. 우리는 전열을 재정비한 뒤 해가 떠있는 대낮에 당당하게 페르시아군과 맞서 싸워서 결판을 내도록 하겠어. 하하. 이렇게 해서 자신감에 가득 찬 알렉산드로스는 그라니코스 강이 있는 평원에서 페르시아군과 첫 번째 대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은 훗날 이 전투를 두고 그라니코스 전투라고 명명하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그럼 양 군의 진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라니코스 강을 중심으로 강의 동쪽에는 페르시아군이, 그리고 이 강의 서쪽에는 알렉산드로스 군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군의 진영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우익과 좌익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는 형태였는데요. 자, 먼저 우익을 살펴보면 페르시아의 그 유명한 기마 군단 1만 5천 기가 전진 배치되어 있는 형태였고요. 그 뒤를 바치는 것은 1만여 명의 보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좌익에는 아까 말한 그리스 용병단의 뛰어난 장군이었던 멤논이 이끄는 그리스 용병단 8,000명, 그리고 그 뒤로는 또 페르시아 보병이 1만여 명 정도가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였죠. 결국 간단히 정리를 하면 오른쪽에는 페르시아가 자랑하는 기마 군단이, 그리고 왼쪽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그리스 용병대장 멤논의 그리스 용병단이 버티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럼 이 그라니코스 서쪽에 있던 알렉산드로스의 군의 진영은 과연 어땠을까요? 전투의 천재로도 알려져 있던 그 알렉산드로스는 진영 자체도 굉장히 섬세하게 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파르메니온 장군, 그대에게 2만 5천 명의 중무장 보병을 맡기겠소. 좌익에서 페르시아의 주력인 기마 군단을 막아주시오. 긴 창과 긴 방패 밀집 대형을 자랑하는 우리 팔랑크스 중무장 보병은 반드시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오. 그리고 페르시아의 기마 군단이 혹시라도 우회해서 뒤를 칠 수도 있으니 이를 대비하기 위해 발빠른 기병 2,000기 역시 붙여주겠어. 그리고 나는 2,500기의 기병을 이끌고 나머지 3,500명가량의 가벼운 몸놀림이 가능한 특수부대 히파스피 스타일을 이끌고 우익에 위치하겠소. 상대인 적의 좌익은 노련한 장수 멤논이 이끄는 그리스 용병단이므로 속공으로 단숨에 결판을 내도록 하지. 마지막으로 500기의 기병을 소크라테스에게 맡긴다. 소크라테스, 그대는 500기의 기병을 이끌고 페르시아 중앙으로 먼저 뛰어들어 마치 우리가 모두 페르시아 중앙으로 쳐들어가는 줄 착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신 위험한 500기이니 몸을 조심하거라. 네, 전하. 걱정 마십시오. 반드시 적을 속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열을 정비한 다음날 드디어 해가 뜨게 되고 전투가 시작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 시작하자. 알렉산드로스 군 진영의 중앙에서 단 500기만의 기병을 데리고 소크라테스가 먼저 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마케도니아의 승리를 위하여 가자! 와! 중앙으로 치고 달려나오는 이 소크라테스의 기병들 때문에 페르시아군의 집중력이 중앙으로 쏠리게 된 틈을 타서 우익에 있던 알렉산드로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의 유인 기병은 단 500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페르시아군에게 괴멸당할 것이다. 하지만 나 알렉산드로스는 부하를 그렇게 쉽게 죽게 놔둘 순 없지. 우리도 시간을 주지 않고 빠르게 페르시아군의 옆구리를 친다. 가자!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의 명마인 부케팔로스를 타고 가장 선두에 서서 좌익인 페르시아군의 옆구리를 향해 단숨에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페르시아군 좌익 같은 경우에 이 나무와 숲이 좀 우거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수비가 허술했었거든요.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그 허술한 약점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알렉산드로스의 전광석화 같은 공격에 페르시아군 좌익인 그리스 용병단은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첫 전투였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 역시 약간 긴장되고 흥분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의욕에 넘쳐 혼자 멀리 떨어져 적진 깊숙이 뛰어든 나머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순간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근위 부장이었던 클레이스토스가 재빨리 알렉산드로스에게 뛰어들어 그를 구출하게 됩니다. 전하, 앞으로 아무리 의욕이 앞서셔도 혼자서 뛰어드시면 안 됩니다. 고맙네, 근위대장 클레이토스. 앞으로 다시는 위기를 자초하지 않도록 나도 자중하겠네. 이렇게 한 차례 위기를 극복한 알렉산드로스는 다시 페르시아군 좌익을 빠르게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멤논 대장님, 마케도니아군이 순식간에 치고 들어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우리 전열을 무너뜨리다니 대단하군 알렉산드로스. 안되겠다, 전군 퇴각하라. 자, 이렇게 페르시아군의 좌익이 알렉산드로스에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동안에 이 페르시아군 우익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페르시아군의 자랑이었던 기마 군단은 공격력이 강한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마 군단은 바로 마케도니아군의 좌익이었던 팔랑크스 중무장 보병을 맹렬하게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렉산드로스의 오른팔이었던 파르메니온 장군은 이 고슴도치 밀집 대형인 팔랑크스를 잘 유지시키면서 기마 군단의 맹공을 잘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페르시아군의 좌익이 알렉산드로스 왕에 의해서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죠. 이제 페르시아군의 좌익이 무너졌다. 알렉산드로스 왕께서 협공이 가능해졌으니 우리도 이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하도록 한다. 가자! 자,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군의 좌익을 무너뜨린 알렉산드로스와 수비를 잘 하고 있었던 이 파르메니온이 공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페르시아군의 기마 군단은 양쪽에서 협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파르메니온의 고슴도치 진영조차 깨기 힘겨웠던 이 페르시아 기마 군단은 이 협공까지 당하게 되면서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마케도니아 군이 이렇게 강했단 말인가? 모두 도망쳐라! 퇴각해라!
으아! 이렇게 해서 동방 원정의 첫 번째 전투였던 그라니코스 전투는 알렉산드로스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소아시아로 진입하자마자 벌어진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소아시아의 거점 도시를 향해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번 전투를 통해 소아시아에 있는 페르시아 군의 주력 부대를 완벽하게 격파했다. 이렇게 되면 소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의 영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 소아시아 지역을 빠르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이 소아시아의 주요 거점 도시들을 역시나 신속하게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첫 번째 공략 도시는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의 역할을 했었던 대도시 사르디스였어요. 알렉산드로스는 사르디스 성문 앞에 도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너희들의 대부분의 군대는 그라니코스에서 패배하였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라. 성문을 열면 너희의 지휘와 현상체제를 유지시켜주지. 하지만 만약에 잔여 병력을 가지고 저항할 시에는 끝까지 죄를 묻고 모조리 파멸시킬 것이다. 이런 알렉산드로스의 협박은 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아시아의 최대 도시였던 사르디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소아시아의 평정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패했던 그리스 용병단 장군 멤논 기억하시나요? 이 멤논은 자신의 살아남은 잔여 병력을 이끌고 소아시아의 해안 도시들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안 도시에서 방어진을 다시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지방은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들이었기 때문에 해군의 지원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조금 고민을 했지만 결국 이 도시들을 점령하기로 결심을 하였죠. 이오니아 지방의 큰 도시인 에페소스, 밀레투스, 할리카르나소스, 이 세 곳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전력을 다해 이 도시들을 차례차례 점령하도록 한다. 사실 알렉산드로스는 해군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육군만으로 빠르게 이 도시들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치열한 공방전이 연일 계속되었고 도망쳤던 그리스 용병단 대장 멤논도 맹활약하였기 때문에 이 전투는 하나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승자는 전투에서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한 알렉산드로스였습니다. 결국 이 세 도시는 모두 함락이 되었고 끝까지 저항했던 그리스 용병대장 멤논은 섬으로 도망치는 수밖에 없게 되었죠. 나 멤논은 비록 용병이었지만 페르시아에 충성을 다했었고 최선을 다해 싸웠다. 하지만 마케도니아의 저 젊은 왕은 너무나도 강하구나.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섬으로 도망쳤던 멤논은 이후에 후위를 도모하려 했으나 병을 얻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소아시아를 완벽하게 평정을 하게 되고 드디어 서쪽에 있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에게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과연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 3세와 이 알렉산드로스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편에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